삼성을 주저앉히자. 그게 일본의 우익들의 바람이었어요. 아망했죠, 삼성. 8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은 휘황찬란했죠. 자본 있겠다, 기술력이 있겠다, 시장까지 있으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일본의 기술은 지금 40나노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20년 전 기술이야.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망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의 반도체가 흥했다가 망했고 다시 흥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이 왜 생겼는지를 간략하게 보면은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 반도체는 본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많은 기술을 일본에게 어느 정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일본이 그 기술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때 왜 그러느냐 이게. 그게 바로 국제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일본을 어쨌든 징벌적으로 들어왔어. 일본을 두 번 다시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냉전이 터지면서 적과 아군의 재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에 속했던 소련과 중국이 적국이 되는 거고, 일본은 키워서 아군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일본에게는 가미가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려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시장도 오픈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거기서 일본은 병참기지가 돼가지고 무기를 팔았는데 전부 달러로, 미국에 달러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본이 생긴 거죠. 자본이 생겨도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본이 있는 데다가 기존에 있던 2차 세계대전 정도의 무기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중공업 기술은 아주 상당히 수준이 있었고, 자본 있지, 기술 있지, 미국이 시장을 마음껏 오픈해 준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패망한 일본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핵무기를 2방이나 터뜨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덕적인 부채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미국에게. 그래서 일본이 특히 이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해서 시장을 마음껏 오픈해준, 초기에는 무슨 경쟁이나 됐겠어요, 미국하고? 전혀 경쟁 상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시장을 오픈해줘.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본이 있겠다, 기술력이 있겠다, 시장까지 있으니까 땅 짓고 훔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일본이.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일본의 그 전자제품은 휘황찬란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일본이. NTT가 89년도 보면은 시가총액에서 전 세계 1위였어요, NTT가.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통신 쪽이 굉장히 일본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반도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가 아주 흥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흥해서 미국이 완전히 도전이 되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게 86년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 거기에서 한 방 먹이고, 그래도 잘 이게 안 쓰러지니까 91년도 다시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 이 2방을 때린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때린 게 뭐냐니까 1차 때는 반덤핑 이래가지고 이제 관세를 100% 매겼어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가 막 급상승했다 그러잖아요, 가치가. 그러는데 거기다 또 관세까지 100% 매겨버리니까 이게 2배, 3배 가격이 폭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슬슬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애초에 자기 내에 최종 제품에다가 반도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자제품이 융성했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일본이 디지털화에 눈을 뜨지 못하고 전자제품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삼성이나 LG는 디지털화되는 전자제품으로 가면서 성능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서로 곡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서서히 외부에 수출을 뭐 거의 이제 가격 경쟁 때문에 안 되는데 국내에서조차도 소요할 부분이 자꾸 사라지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살려주고 망하게 한 이유는 보면 이래요. 초기에 살려줬을 때는 냉전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85년쯤 되면 냉전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라는 적보다는 오히려 일본이라는 이 경제 괴물이 오히려 앞으로는 주적이 될 것 같다는 인식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말로 주적을 일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편 배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일본이 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의 거의 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할 필요가 미국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해보자 그러기도 하고, 반도체도 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호기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 놓치면은 이제 영원히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아주 강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죠. 반도체에는 기본적으로 소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는 파운드리가 중요하잖아요.
파운드리 공장 생산하는 게. 기술은 설계, 기술, 요건 미국이 꽉 잡고 있고 소재와 장비 이쪽은 일본이 강해요. 꽉 잡고 있다고 얘기는 못해도 미국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일본이 그래도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자, 근데 파운드리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파운드리는 없어요. 아예 거의. 일본은 조금은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고요. 이 파운드리는 주로 대만의 TSMC하고 삼성이 거의 양극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 소재와 장비 면에서는 한국이 과연 지난번에 일본이 소재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거 규제하면 이제 삼성은 망한다. 그게 일본의 우익들의 바람이었어요. 수출 규제하면 삼성은 한 달 내에 망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익들은. 그래서 삼성을 주저앉히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망했죠, 삼성. 초기에 한두 달 정도는 당황하게 막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뒤로 어떻게든 다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돼가지고 한국의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하게 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의 상생 플랜 같은 게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왜?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 소재와 장비는 오랫동안 아날로그예요. 대부분이. 아날로그는 뭡니까? 오랫동안 기술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인 정신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일본의 소재와 장비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팬데믹 때 칩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60만 대를 못 만들었어요. 반도체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 반도체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반도체를 많이 구입을 못했어요. 그게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자 미국도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일본도 만든다 하는 게 뭐냐? 라피더스잖아요. 그 라피더스가 이제 2나노를 만들겠다. 근데 2나노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일본의 기술은 지금 40나노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40나노 같으면 20년 전 기술이야. 그러니까 TSMC 이번에 유치한 게 28에서 12나노 정도란 말이에요. 이걸 유치해가지고 이 기술을 일본에게 전수해주면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했다면 이것도 10년 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으니까 라피다스까지 온 거예요. 그게 IBM이 2나노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파운드리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왜냐?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거는 공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24시간 운영해야 돼요. 반도체는. 근데 미국같이 선진국에서 24시간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노동 문화는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미국에서 3교대로 그렇게 할 노동자들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장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전기료도 비싸고 뭐 땅도 비싸고 뭐 노동자도 비싸고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드리 만들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만들고 한국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일본에는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이 IBM이 일본에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내 기술이 있는데 2나노 기술이 있는데 너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이거 못하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가 목매달까? 반도체가 앞으로는 모든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최첨단 제품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일본에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수입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부족할 때는 딴 데 다 뺏겨버리고 자기들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어보니까 야, 이거 반도체 반드시 우리 땅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걸 만들어야겠다. 첫째로 무조건 조달은 돼야 되겠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드는데 이제 라피다스 공장을 만들잖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라피다스 공장을 세우면은 돈이 들 거예요. 5조 엔 정도는 50조, 우리 돈으로 4, 50조.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도요타, 소니 등 8사가 출자를 했는데 라피다스 총액이 얼마 모였냐? 73억 엔. 5조 엔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8개가 모여가지고 73억 엔을 냈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때 일본 정부가 700억 엔을 냈어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 정부가 2,600억 엔을 또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피더스 회사라는 거는 도대체 누구 거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반도체를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연구하면 일본 정부가 컨소시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나. 그 나머지 돈은 각 기업들이 돈을 낸다. 그래 거기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그 제품을 만든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정부의 컨소시엄이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거는 라피더스는 감해보니까 대기업들이 내는 돈이 10억 엔이면 이거는 껌값이죠. 왜 냈냐 그랬더니 이게 교재비라며, 교재비.
정부가 한다니까 안 한다고 얘기 못하고 밉보이기는 싫고 교재비로 낸 게 10억 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출자가 안 되면은 일본 정부가 돈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요. 정부 기업이 된 거예요. 라피더스가.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 과거에 다 망했으니까 이번엔 좀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게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과거와 다른 게 뭐냐? 과거에는 기업들이 기술자를 파견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보조해주고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굴러갔다면은 이번에는 오랫동안 반도체의 주종사였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회장과 사장을 맡고 이 사람 두 사람이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지털 이쪽 부흥의 정부 시책의 핵심 회장하고 또 임원 이렇게 관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본 정부에서는 이 두 사람을 회장과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회사인 거죠. 정부 회사인데 사실상 정부가 반도체를 개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TSMC나 모리츠창이라 그러죠. 그 회장이 삼성에는 이건희 두 사람이 없었으면 절대 현재의 TSMC와 삼성 반도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 이 반도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투자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심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삼성하고 TSMC만 남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중소규모의 어떤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게 반도체는 4년 주기라 그래요. 호황과 불황, 호황 4년 주기로 지금 이제 불황이 한참 오래 지속됐는데 지금 이제 호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불황일 때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금액이 필요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대부분 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 TSMC하고 삼성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라피더스가 지금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기술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술자가. 일본은 40나노 만들던 기술자밖에 없어요. 그 2나노 만들 기술자가 있느냐?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150명인가 IBM으로 파견 가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워온답니다. 근데 150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7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들 다 어디서 충당해 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요. 반도체 공장 엄청나게 만드는, 미국에 10몇 개를 만들고 있고, 일본도 뭐 두세 개인가 그러고, 유럽에도 뭐 꽤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기술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일본에 기술자가 없었어요.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과연 있을 거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를 만들고 막 난립니다. 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2나노를 만들려면은 네덜란드 회사 ASML이라는 EUV 장비 아주 유명하죠. 한 5나노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이 높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이 낮다 할 정도로 이 장비는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 장비가 만들어내는 양보다는 주문한 양이 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피더스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만들어 달라고. 그럼 대기줄이 한참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린 얘기는 일본 정부가 힘을 써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네덜란드 ASML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2024년도 내년 말쯤에는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 그러면은 시제품을 만드는 게 2025년 4월 달에 시제품 만든다고 그래요. 4월 말쯤이라고 합치시다. 그러면은 이 장비가 내년 말에 설치가 되고 4개월 후에 시제품을 만든다. 이 타임 트랙이거든요. 4개월 만에 과연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말이 지금 됐다고 얘기하는데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도 필사적으로 기계를 자기들이 도입하려고는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품을 만들어내 놓으면은 누가 사갈 거냐 이거예요. TSMC는 얼마나 반도체 만드는 게 정교하냐면요. 지금 신청을 하면은 라인을 쫙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갖추는데 최소한 3, 4개월, 5,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이 나오려면은 타임 트랙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어디에서 주문이 들어와야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라피더스는 TSMC는 애플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하고 맺어졌죠. 고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전망이랄까 이런 게 딱 계획이 쓸 수 있잖아요. 삼성도 삼성 내에 반도체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전자제품 다 만들잖아. 전 세계에 섞어나는 전자제품.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다 나름대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라피더스는 당신들이 만드는 반도체 내가 사갈 테니까 이 고객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큰 규모에. 이게 공장을 만들려면 5조 든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걸 계속 굴려가려면은 돈을 엄청 벌어서 또 거기에 이자도 내고 그다음에 또 투자도 새롭게 또 하고 그렇게 굴려가려면은 어마어마한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일본이 이 라피더스에다가 정말 일본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쏟는데 과연 가능할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일본은 일어서기 힘들다 그런 얘기. 지금 보면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댓글이 한국은 더 심하다. 일본 망하는 거는 부자 3년 가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망할 것 같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요, 중국 곧 망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부동산이 엄청나게 엉망이라 그러죠. 중국 그렇죠. 미국도 최근에 물가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해가지고 물가가 3% 떨어지면서, 이건 뭘 말하면 3% 떨어진다는 거는 불경기로 정부가 완전히 그냥 불경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너무 화랑이 되니까 안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죠. 독일도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유럽의 핵심적인 국가가. 그러니까 다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일본도 엄청 안 좋잖아요. 한국도 자, 얼마나 안 좋으냐. 뭐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뭐 곧 이제 한국도 잃어버린 30년 따라간다 얘기들 반드시 나오는데 과연 그런가? 일본의 법을 하고 한국의 법을 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엔이 강제적으로 2배로 가치가 뛰므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완전히 폭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 짧은 기간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은행에 이자를 거의 안 받고 그런 식으로 돈을 마구 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이 막 그냥 돈을 마구 빌려다가 땅을 사고 아파트 사고 막 그게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한국에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흐름 속에서 아파트 붐이 일고 막 그걸 이제 정부가 물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 그 여파가 굉장히 지금까지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그 당시에 일본의 버블이 막 한창 형성될 때 그 정도 수준인가 했을 때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은 일본 내부의 생산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생산력이 문제가 생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디지털화로 변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날로그에서 멈춰서 그렇다는 거예요. 디지털은 미국을 보면 잘 알잖아요. 가팜이라는 게 없다가 20년 전에 생겼는데 지금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의 1위부터 뭐 10위까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없던 것이 생겨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0배가 나오는데 아날로그는 부가가치가 1.2, 1.3만 돼도 엄청난 거예요. 20%, 30%면. 근데 디지털은 200배, 300배, 500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디지털화에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거의 멈춰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 현상주의에 불과한. 그래서 일본은 현상주의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20년 사이에 우리는 막 3배로 성장하고 중국 같은 거는 40배로 성장하고 미국도 뭐 2~3배 성장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멈춰 있으니까 내부에 골마 터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의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한국은 수출 위주로 살아오는 나라잖아요. 수출이 뭐 50%, 60% 가까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출은. 대부분 내수 시장을 향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전 세계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활성화될 텐데 전 세계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경제하고 연동이 돼서 우리는 밀접하게. 그런데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방위산업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엄청나게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석유보다 더 중요한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핵심 멤버예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벌써 서서히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전자제품 전 세계 석권하고 있어요. 여전히. 석권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수출이 덜 되는 거겠죠. 이게 시장이 좋아지면 기술력 가지고 있고 순식간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조선업도 그렇죠. 조선업도 LNG선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것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화, 요즘 보면은 한류로 인해 가지고 수출되는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일본에는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한 이런 것만 해도 일본하고 달라요, 완전히.
결정적인 건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고 한국은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이 차이가 절대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 이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국은 IMF를 겪고 나서도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나라 망하고 나서 더 성장했어요. 그러면 또 도약하려고 망할 수도 있겠다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했을 경우에 과연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걸릴까? 우리같이 이렇게 발빠르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등하게 비교한다는 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 그 얘기는 정말 한일 관계의 최근의 변화, 몇십 년 사이의 변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머니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남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제 채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제 유튜브가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감흥이 계셨다면 제 채널에도 찾아주셔서 또 더한 감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한일역전TV입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